네, 이런 이슈들에 가리다 보니까 우리 이니 대통령 미국 가신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만났을 때야 훨씬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 장진호 전투가 뭔지를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장진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때 1950년 11월에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장진호까지 북진을 한 미국 해병 1사단이 중공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진호가 있는 곳이 압록강 근처예요. 이 장진강을 댐으로 만든 인공 호수가 장진호. 그래서 호수인데요. 이때 중공군의 기습으로 포위가 돼서 싸운 전투가 장진호 전투고요. 이때 중공군이 미 해병 사단보다 10배 넘는 12만 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고전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거나 희생당하신 분들을 따로 미국에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네. 기리고 있는데 6.25가 전체적으로 일어난 것은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한참 밀려서 심한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그것을 전세를 뒤엎은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러다가 다시 미군과 유엔군과 이렇게 한국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죠. 그럴 때 개입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공이에요. 네, 중공. 그 당시에 북진을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서울 수복하고 북진을 하는데 그때 함흥 지역으로 또 상륙을 해요. 유엔군이 함흥 지역으로 상륙을 하면서 압록강 방면으로 내륙 쪽에 상륙군이 인천 상륙군이 내륙 쪽으로 올라가고 해병 1사단 상륙해서 압록강 쪽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개마고원 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쭉 올라가는데 사실 중공군이 그 당시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중공군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해전술이라 해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나팔 불면서 마구 시끄럽게 하면서 쳐들어왔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후에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 군들이 썼던 전술과 유사해요. 형태가 무엇이냐면 상대방 적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밤에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은닉 상태에서 적한테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뛰어들어가요. 총을 쏘면서. 그걸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미군은 6.25 때 장진호 전투에서 거기 굉장히 크게 막대한 손실을 보고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그 작전으로. 그래서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미군의 초기 작전에서는 전술 실패였어요. 후위 부대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장악을 해줬어야 되는데 1사단이 거의 고립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와서 포위가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일이 좀 진행됐던 거고요. 50년 6.25가 터지자마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게 이제 압록강까지 간 건데 이게 청진호 전투에서 얼마나 큰 사상이 있었냐면요. 지금 미군이 6천 명에서 7천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실제로는 한 12,000명 사망했다고 하고요. 중공군이 6만 명이 사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날짜를 보면 12월이죠. 네. 11월, 12월인데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왔던 해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 얼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시기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11월 12일에 흥남부두 철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말했을 때 일사후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예, 51년 일사후퇴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의 38선까지 쫙 밀려버리는 이 과정인데요. 한국 6.25 전쟁에서 6.25 때 제 기억으로는 16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1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단일 전투에서만 약 7만 5천 명이 사망한 적군과 아군을 다 합쳐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다시 재조명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람찬 흥남부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가 문 대통령의 고향인 함경남도 흥남이에요. 예, 맞죠. 근데 문 대통령 아버님께서 흥남시청의 농업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이때 중국 개입으로 다시 공산화가 될 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탈출을 감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를 흥남철수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피난민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흥남에 피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는데 미군이 철수를 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에 너무 많으니까 주저를 하는데요. 수송선도 넉넉하지 않고 시간도 지체가 되고 배 안에 어떤 스파이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군들은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한국군 지휘관들이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를 하겠다라면서 극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배가 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인데요. 이때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태우겠다라고 선장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배는 항공유를 싣고 가던 배였고 그냥 가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선장이 이 얘기를 듣고 한 방에 오케이를 하면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출발한 게 23일이고요. 25일에 거제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배에 문 대통령의 누님도 같이 타게 되시는 거죠. 12월 그러니까, 11일이죠, 그날이. 예. 자, 어쨌든 그 장진호 전투의 참배랄까 뭐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 그 당시에 노병들 입장에서도 예, 보면은 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전우들도 엄청나게 죽었던 사건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관련이 돼 있는 당사자가 미국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와서 헌화하고, 감사를 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하나로 미국에서 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 사람 친북 아니야? 종북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녹아내리게 되는 굉장히 정밀하게 기획되어 있는 행사라고 봐요. 영리하게 외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당시에 참전했던 노병이 본인이 차고 있던 장진호 전투 기념 배지를 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아줘요. 이거는 정말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뭐 살짝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진호 전투가 왜 우리한테 아픈 상처냐면 이 전투 때 만약에 좀 제 철학과는 좀 멀어진 얘기인데 미군이 몰살을 안 당했다면 분단이 이렇게 안 됐겠죠. 이게 핵심 키입니다. 굉장히 아픈 전투인데요. 그때만 만약에 방어선만 안 무너졌더라면 중공군을 사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메가더가 아마 핵을 사용하려고 했었다고 했고 그때만 만약에 압록강을 지켰더라면 이 전투에 승리했더라면 일사후퇴도 없었고 계속 유지를 38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재평가받아야 될 전투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혹시 미국 그 가실 때 우리 어제 나간 방송에는 반영이 잘 안 됐는데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네. 그런데 깔맞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 대통령의 파란색 넥타이와 김정숙 여사의 파란색 옷 그리고 한복 이거는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졌고요.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이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대요. 친정어머님이. 그분이 물려주신 원단으로 해 입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또 이슈가 되냐면 백악관에서 지금 환영 만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영부인이죠. 미국의 영부인이 멜라니아가 원래 모델 출신이고 키가 180에 워낙에 그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한 번 옷을 걸치면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걸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영부인이 그걸 가지고 똑같은 그런 기싸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훨씬 우아하게 입고 나오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지금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데 일반 현대인들은 그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재미진 이야기. 그 채널 A에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잠깐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김정숙 여사의 파란 옷은 조선시대 조선에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다른 왕들은 다 빨간색 어의를 입었는데 이성계는 파란색 어의를 입었대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입었던 거고 김정숙 여사의 파란색도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파란색을 택한 거다. 그거는 채널 A 측은 훌륭한 아주 훌륭한 분석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나라당까지 파란색을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색깔들 중에 가장 품이 있고 이런 색깔이 파란색이래요. 네, 그 파란색 갖고 어떤 그 깔맞춤 같은 거를 해가면서 그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가 멍청한 짓 한 거지. 그 빨간색 데려다가 새누리당으로 색깔 딱 가져가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파란색 가져오기가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갑자기 당색을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할 때 처음에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색깔을 이제 무난하게 가져온 뭐 얘기가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옷을 똑같은 걸 박근혜가 입었다면 아마 천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예, 그리고 이번 미국 방문은 정말 주권자의 대통령, 대표 또는 촛불 혁명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은 시민 혁명이
만들어낸 정부기 때문에 굉장히 품위가 달라진 거죠. 미국에서 애우가 달라졌죠.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위 차원에서 철학적인 게 감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인품이 그 옷에 표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네요. 저도 좀 처음 봤는데 굉장히 멋지네요. 아직 뭐 트럼프를 만나는 시간은 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그거 있더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같이 수행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핵심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이제 우호 설린 관계라고 해서 새로 바뀐 뭐 혈맹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각계 트럼프를 포함한 인사들을 만난다가 기본적인 얼개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거죠.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핵 동결을 하게 되면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이것을 의제로 담지 않으면 미국에 갈 이유가 없는 사실은 그런 외교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이다. 네. 이건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란과 달걀의 문제 같은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때문에 핵 개발했어. 아니야. 핵 개발하니까 니들 제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의 책임 미루기 같은 건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혈맹인 미국과 동족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만 잘 하게 되면 사실 한반도 전체에 활로가 열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명박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상 희대의 조작 사건을 통해 갖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 놓은 뒤에 심지어는 박근혜는 개성공단까지도 문을 닫아버린 상태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열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게 일단 서로 간에 대화를 한번 해보면서 국제적인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개성공단 내려야 되고 남북 간의 교류도 해야 되고 그때 다 이어놨던 철로를 통해 갖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뭘 가져올지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면서 기자들을 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경호원들은 앉으시라고 난기류 상태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대담을 하셨는데 그 맥락을 지금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굉장히 온건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그날 러시아가 또 도와주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입니다. 모르글루포라는 외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에서 밝힌 미사일과 핵 개발 동결 중단 그리고 그게 남북 대화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는 게 남북 대화의 출구다. 마지막이다. 평화를 이루기는 마지막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아주 비슷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핵화 과정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북아시아 영내의 확고한 평화 메커니즘 조성을 위해서 우리들은 로드맵을 갖고 있다. 개발해놨다. 그래서 중국과 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핵을 없앨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비핵화를 병행하면서 평화 안보 시스템 구축을 지지한다. 이러한 발언을 외무부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영구 평화 협정론이에요. 북한이 말하는 그렇죠. 게. 그게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영구 평화 협정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한 게 일본과 미국이고 남한의 자유한국당 계열의 극우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긴장을 조성해서 어쨌든 군비를 강화하고 군 마피아들의 어떤 영유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한테 요구한 게 우리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요구한 게 이제 전쟁으로 대립하지 말고 군사로 대립하지 말고 경쟁으로 한번 붙자. 너네 자유하고.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시아의 어쨌든 허브 역할을 대한민국 해달라. 이게 우리 북쪽에 있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제가 말했던 미국과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미국 내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존의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위의 성과를 굉장히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러시아가 좀 이제 측면 지원을 한 것 같고요.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라. 이 메시지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중국도 메시지를 넘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제2강국, 제3의 강국들이 지지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좀 굉장히 잠깐 보완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그 한반도에 대한 그 큰 입장은 뭐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 조치하고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러시아는 그래 그 정책에 나도 찬성해. 더하기 우리는 그 이후에 로드맵을 개발해서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무조건적인 폐기 먼저 하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고요. 일본은 뭐 논외로 치고요. 걔는 사실은 뭐 발언권 없어요.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카드는 여러 개를 던져놨어요.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던져놓은 카드가 있죠.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야. 한미군사훈련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거야라고 미국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미국을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발언을 그렇게 해요. 한미동맹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요. 미국 백악관도 비슷한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는 발언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남북 대화, 북한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핵 폐기가 우선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백악관 관계자 말을 통해서 미국 뉴스를 잠깐 탔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는 형태로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만간 북한과의 그 어떤 대화 채널을 가동시키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그것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또 다른 방송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니까 오늘 하나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전투. 문재인 대통령의 뿌리 같은 거고 그것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서로 간의 어떤 교류가 사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어떤 그 외교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네. 약 7만 5천 명이 사망한 적군과 아군을 다 합쳐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다시 재조명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람찬 흥남부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가 문 대통령의 고향인 함경남도 흥남이에요. 예, 맞죠. 근데 문 대통령 아버님께서 흥남시청의 농업 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이때 중국 개입으로 다시 공산화가 될 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탈출을 감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를 흥남 철수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피난민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흥남에 피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는데 미군이 철수를 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에 너무 많으니까 주저를 하는데요. 수송선도 넉넉하지 않고 시간도 지체가 되고 배 안에 어떤 스파이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군들은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한국군 지휘관들이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를 하겠다라면서 극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배가 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인데요. 이때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태우겠다라고 선장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배는 항공유를 싣고 가던 배였고 그냥 가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선장이 이 얘기를 듣고 한 방에 오케이를 하면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출발한 게 23일이고요. 25일에 거제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배에 문 대통령의 누님도 같이 타게 되시는 거죠. 12월 11일이죠, 그날이. 예. 자, 어쨌든 그 장진호 전투의 참배랄까 뭐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 그 당시에 노병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전우들도 엄청나게 죽었던 사건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관련이 돼 있는 당사자가 미국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와서 헌화하고
감사를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하나로 미국에서 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 사람 친북 아니야? 종북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녹아내리게 되는 굉장히 정밀하게 기획되어 있는 행사라고 봐요. 영리하게 외교를 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당시에 참전했던 노병이 본인이 차고 있던 장진호 전투 기념 배지를 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아줘요. 이거는 정말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뭐 살짝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진호 전투가 왜 우리한테 아픈 상처냐면 이 전투 때 만약에 좀 제 철학과는 좀 멀어진 얘기인데 미군이 몰살을 안 당했다면 분단이 이렇게 안 됐겠죠. 이게 북진을 인천 상륙작전을 왜 서울 수복하고 북진을 하는데 그때 함흥 지역으로 또 상륙을 해요. 유엔군이 함흥 지역으로 상륙을 하면서 압록강 방면으로 내륙 쪽에 상륙군이 인천 상륙군이 내륙 쪽으로 올라가고 해병 1사단 상륙해서 압록강 쪽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개마고원 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쭉 올라가는데 사실 중공군이 그 당시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중공군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해전술이라 해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나팔 불면서 마구 시끄럽게 하면서 쳐들어왔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후에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 군들이 썼던 전술과 유사해요. 형태가 무엇이냐면 상대방 적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밤에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은닉 상태에서 적한테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뛰어들어가요. 총을 쏘면서. 그걸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미군은 6.25 때 장진호 전투에서 거기 굉장히 크게 막대한 손실을 보고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그 작전으로. 그래서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미군의 초기 작전에서는 전술 실패였어요. 후위 부대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장악을 해줬어야 되는데 1사단이 거의 고립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와서 포위가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일이 좀 진행됐던 거고요. 50년 6.25가 터지자마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게 이제 압록강까지 간 건데 이게 청진호 전투에서 얼마나 큰 사상이 있었냐면요. 지금 미군이 6천 명에서 7천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실제로는 한 12,000명 사망했다고 하고요. 중공군이 6만 명이 사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날짜를 보면 12월이죠. 네. 11월, 12월인데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왔던 해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 얼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시기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11월 12일에 흥남부두 철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말했을 때 일사후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예, 51년 일사후퇴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의 38선까지 쫙 밀려버리는 이 과정인데요. 한국 6.25 전쟁에서 6.25 때 제 기억으로 16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1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단일 전투에서만 네, 이런 이슈들에 가리다 보니까 우리 이니 대통령 미국 가신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만났을 때야 훨씬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 장진호 전투가 뭔지를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장진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때 1950년 11월에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장진호까지 북진을 한 미국 해병 1사단이 중공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진호가 있는 곳이 압록강 근처예요. 이 장진강을 댐으로 만든 인공 호수가 장진호. 그래서 호수인데요. 이때 중공군의 기습으로 포위가 돼서 싸운 전투가 장진호 전투고요. 이때 중공군이 미 해병 사단보다 10배 넘는 12만 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고전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거나 희생당하신 분들을 따로 미국에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네. 기리고 있는데 6.25가 전체적으로 일어난 것은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한참 밀려서 심한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그것을 전세를 뒤엎은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러다가 다시 미군과 유엔군과 이렇게 한국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죠. 그럴 때 개입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공이에요. 네, 중공. 그 당시에